안녕하세요. 혹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요, 그냥 기운만 없는 게 아니라, 괜히 마음까지 축 처지고 울적해지는 경험 다들 좀 있으시죠?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좀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사실은 뇌, 그리고 기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들을 좀 가져오셨어요. 네,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플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막 무기력하고 입맛도 없고 주변에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냥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냥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게 우리 면역 체계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반응인 거죠. 이걸 이제 질병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들은 이 질병 행동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울증 같은 기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좀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와, 몸이 아픈 게 단순 증상이 아니라 뇌가 내리는 일종의 뭐랄까 작전 변경 명령 같은 거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질병 행동이라는 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병 행동은요, 쉽게 말하면 아플 때 나타나는 어떤 행동 변화들의 묶음이에요. 활동량이 줄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당연히 식욕도 부진하고 괜히 좀 불쾌하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변화들은 우리 몸이 이제 감염 같은 것과 싸울 때 면역세포들이 내뿜는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 때문인데요. 특히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종류들, 뭐 IL-1이나 TNF-알파 같은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동물 실험 같은 걸 보면요.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주입하면 쥐들이 갑자기 사회적인 활동을 줄여요.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심지어 평소에 엄청 좋아하던 달콤한 물 같은 거에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마치 뭐랄까, 컴퓨터가 바이러스 검사 돌릴 때 다른 프로그램들 속도 확 늦추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감염이랑 싸울 때는 다른 활동들의 중요도를 좀 낮추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되게 효율적인 전략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감염과 싸우는데 온전히 집중하려는 아주 고도로 조직된 일종의 중심 동기부여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 동기부여 상태요? 네. 예를 들면요. 아픈 어미쥐도 자기 새끼를 돌보는 행동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생존에 직결되니까요. 하지만 뭐 둥지를 좀 더 튼튼하게 보수한다거나 하는 당장 급하지 않은 일들은 주변 온도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행동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재조정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호 사이토카인이 혈액 속에 떠다닌다고 하셨는데 뇌는 이걸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뇌에는 그 혈액-뇌 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장벽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여러 가지 밝혀졌습니다. 첫째로는 그 혈액 내 장벽이 구조적으로 좀 약한 특정 부위들이 있어요. CVOS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사이토카인이 직접 뇌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약한 곳이 있군요. 네. 그리고 아예 특정 사이토카인을 뇌 안으로 능동적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수송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전용 통로까지? 그렇죠.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경로는 신경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몸의 말초신경, 대표적으로 미주신경 같은 것들이 면역계의 신호를 받아서 뇌로 직접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실제로 이 미주신경을 절단하는 실험을 해보면 일부 질병 행동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화되는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어요. 와, 신경으로도 직접 신호가 간다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에서 오는 사이토카인 신호에 반응해서 뇌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미세하교 세포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이 직접 뇌 안에서 또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뇌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와, 잠시만요. 그럼 제가 예전에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괜히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울적하고 그랬던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면역 신호가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줘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데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임상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론 알파 같은 특정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이나 C형 간염 환자분들 중에 일부에서 우울 증상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었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동물 연구에서도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투여하면 쾌감 상실 엔헤도니아라고 하죠.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나 학습된 무기력처럼 우울증과 아주 유사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불안과 비슷한 행동들도 증가하고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면역 신호가 기분까지 바꾸는 거죠? 여러 가지 기전이 연구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게 IDO라는 효소입니다. 인돌레아민 2,3-다이옥시지네이즈의 약자인데요. 아이디오요?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 IDO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기분 조절에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필요한데요. IDO가 활성화되면 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 만드는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자꾸 써버리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기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유력한 가설입니다. 세상에 세로토닌 만드는 재료가 고갈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인 연결고리네요. 그런데 이런 반응, 그러니까 아플 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염증 반응을 또 적절히 조절하고 억제하는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IL-10 같은 항염증 사이토카인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 같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도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도 있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아주 심한 감염을 앓았던 경험 같은 것들이 뇌의 이 면역 반응 시스템을 일종의 민감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감화요? 더 예민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민감해진 뇌는 나중에 훨씬 약한 염증 자국이 다시 왔을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과장된 질병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기분 변화를 더 쉽게, 더 심하게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아플 때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건 그냥 엄살이 아니라 면역계와 뇌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치열하게 소통한 결과이고 또 생존을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군요. 그리고 그 소통 방식 자체가 우리의 기분 조절 시스템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면역계, 그리고 신경계, 또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계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양방향으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 그리고 기분까지도 함께 조절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좀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가벼운 염증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그런 미미한 염증조차도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분이나 어떤 정신 건강에 꾸준히 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